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오늘 자료가 많이 나왔는데 녹음을 몇 개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래도 오늘 꼭 녹음해야 되는 게 우리 염동창 연구원 자료기 때문에 아예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기는 있어.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있지만 요새 가끔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잘 모르다 이유가 좀 앞에 이제 그 흐릿한 게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면 이제 좀 실체가 드러나면 우리가 이제 원인을 좀 가까이 접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쩌면 게임스탑이었나? 네, 게임스탑. 그러면서 이제 저는 최근에 고민이 그런 거였잖아요. 정량적인 접근 우리가 추구해 왔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잘 안 맞나? 그리고 왜 표현하면 약간 건방지게 얘기하면 그래도 잘 작동되어 왔는데 작년 어느 시점부터 굉장히 이게 그 고민할 시간도 안 주면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되게 좀 그래서 몸도 아팠지 할 정도로 연말에 제가 거의 사무실도 잘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하다 보면 그다음 이제 전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 잘하는 친구들 주위에 많잖아요. 근데 저도 잘 못합니다. 그래도 너 정도는 잘하지. 아닙니다, 못합니다. 차마스 뭐 이름이 있는데 스리랑카 사람인데 네, 어쨌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저와 비슷한 접근을 하는 친구고 시장에 대한 관도 거의 유사한 친구인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계속 결국 개인들이 뭔가 굉장히 불만스러웠던 부분이 폭발한 것 같다 이번에. 공매도라기 우리만의 이슈도 아니고. 네. 이거 게임스타트에서 공매도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에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그 친구가 꽤 그 말을 해서 내가 참 얘는 왜 이렇게 주식시장을 갖다가 이상하게 접근을 하지? 좀 얘가 왜 이렇게 변했지 했었는데 어제 그러더라고. 이제 많이 드러난 것 같다. 이제 사람들이 다 차마스라는 사람을 얘기하게 될 거고. 이러면 자기가 이제 잘 모를 때는 이게 영향력이 있는데 많이 알려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제 되게 흥미롭더라고. 할 때 접근 방식이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 재밌구나. 근데 요지는 결국은 이거의 주도 대장은 누가 뭐래도 테슬라다. 차마스가 사실 테슬라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더라고 이 사람이. 네. 그래서 테슬라가 여기서 10% 정도 조정에서 15% 조정을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길래 참고들 하시라고. 근데 그게 말에 따르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냥 끝없이 개인 투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근에. 근데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내가 그 친구한테 계속 말해왔던 건 저는 오히려 그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시다. 이제 어제도 이제 연준 보고서 이제 경기 안 좋으니까 금리 못 올릴 거다. 이것도 굉장히 안이한 해석인 것 같고 그거는 차후에 아마 나중에 신중하치냐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하튼 결론은 우리가 숫자로 보는 세계와 굉장히 다른 판단 기준을 갖고 시장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시장에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염동찬 연구원 나나 겸손하게 이거를 좀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 차마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CNBC 인터뷰에서. 네. 당신이 이번에 모멘텀 투자를 썼잖아. 네. 막 이제 거기 사회자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제가 하던 게 아니라 김단태란 분이 그걸 번역해서 다 붙여서 동영상 올려주더라고. 와, 고맙더라고. 유튜브에서요? 김단태 저거요. 그 홍보 그 소문 한 번도 뵌 적 없는데 네. 고맙게도 다 그래서 전 주로 이제 조금 일부시만 좀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걸 번역을 다 붙여줬더라고. 그게 그 연준 열렸던 날 그날 그 CNBC에서 막 경론 벌어진 건 딱 그 정도는 느낌이 오거든요. 몇몇 단어를 갖고서 시장 변동성 컸을 때 날이네요. 그쵸?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당신은 왜 숫자도 안 보고 이거 나중에 개인 투자들이 다 손해가 커질 거 아니냐 그런 동영상에 그런 게 나와요. 또 사회자가 이제 막 이 사람을 못마땅해 하는 거죠. 그 티가 확 나요 표정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네들 또 모멘텀 전략 쓰지 않냐. 근데 사실 이게 맞잖아. 헤지펀드들 전략 보면 스프레드 갖고서 극대화시키거나 그렇죠. 차입시켜서 레버리지 갖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너네들만 왜 하고 이렇게 하냐. 근데 막 공격적으로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실 그거보다 이번에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사실 계속 얘기 나왔던 건 테슬라 때문이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시장을 테슬라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때보다 불을 질러줬거든. 그 게임스탑 할 때도 머스크가 한마디 했던 이유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뭐 애플 갖다 붙이고 뭐 하다 전부 다 전기차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좀 둘러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원인에 희비한 게 좀 거친 거 아니냐 얘기를 어제 이제 그 친구가 오래간만에 해서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단순히 귀실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수급이랑 연동돼서 글로벌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얘기할 때 뭐냐면 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익 같은 것도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뭐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근데 다 내 표현력의 한계고 종목 얘기를 못 하니까 내가 전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여러 종목 예를 들면서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이요? 미국, 한국 다. 한국에서도 있는 거지. 현대기아차를 얘기했더니 작년에 형네가 잘 봤다 유주용이 뭐냐면 숫자 좋아지는 거는 형네가 잘 본 거고 근데 형네가 놓친 게 있던 거 12월서부터 그 얘가 그 아까 말했던 누구지? 나 이름도 까먹었다 그 사람. 뭐 차마스 그래서- 그분? 네.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테슬라 갖고 펌프질을 할 때 사실 그 아이디어 있는 애들은 그냥 한번 질러볼까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냥 기술도 오는 건 맞는데 그냥 요즘 이거야. 뭐 주식을 숫자 갖고 하냐 미래에 이 경영자와 함께 한다면 미래에 승자가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반골적이잖아. 약간 머스크도 그렇고 막 그런 사람들을 주주가 되면 같이 가면 된다. 내가 그게 말이 되냐 그랬지. 사실은 내가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리고 많이 옛날에 당해봤잖아 그랬더니 지금은 유행이잖아요 딱 그러더라고. 지금은 트렌드니까 분위기 타고 뭐 근데 숫자도 조금씩 나오니까 뭐 테슬라도 어떻게 연간 흑자 나왔잖아. 연간 흑자.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주식을 접근할 때 원인이 뭐냐를 되게 궁금해하다가 좀 약간 사람들이 원인을 서로들 많이들 공감하게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한번 그 얘기하고 당신 자료 그 이상하게 염도차 연구원 자료만 할 때 내가 앞에서 껴드니까 되게들 싫어하셔서 가만히 있을게요. 왜냐면 염도차 연구원이랑 한 주 정리하면서 네. 저 여기 저기 저도 뭐 우리 직업이라는 게 밥 먹고 얘기하고 다니는 게 직업이니까 그랬을 때 같이 전하고 고민하고 이런 시간을 삼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시작합시다. 위클리. 네, 일단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는 3가지를 정리했고요. 여기다 써놓지 않은 거는 2가지. 그러니까 다음 주가 월 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경제지표 발표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고용지표라든지 당연히 나오고요. 여기에다 실적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뭐 자료 많았잖아요. 저희도 기업들 실적들 리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랬는데 다음 주에는 일단 금융주들 실적이 싹 몰려 있더라고요. 한국 기준으로. 뭐 미국도 대부분 이번 주 다음 주에 싹 몰려 있고 그래가지고 여전히 어닝 시즌이다. 이 2가지 정도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봐야 될 스케줄이고요. 적어놓은 스케줄은 3가지 정리했는데 한국 거 하나, 이제 미국 거 하나, 유럽 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건 한국 건데 다음 주에 그 정부에서 대도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2월 4일날 발표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음 그 설 이전에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국토부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게 2월 4일인데 아마 이때 끝나면은 발표하지 않겠느냐라고 이 기자들이 보도를 하셨는데 뭐 완전히 없는 얘기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다음 주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이 김세련 연구원님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면은 좀 건설주 요새 괜찮으니까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2월 4일 날 이거 발표 방안 같은 경우에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쪽에서 정리한 이슈고요. 2번째는 이거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향이 괜찮으니까 생각보다는 보도가 덜 되고 있는데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백신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부족은 아니고 지금 공급은 하고 있는데 뉴욕시 기준으로 뉴욕주 기준으로 다음 주에 추가 공급 없으면은 재고 끝난다, 바닥난다 라고 지금 뉴욕 주지사가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뭐 원인을 파악을 하면은 연방정부에서 계획은 세워놨는데 그만큼 공급을 못 해주고 있어가지고 좀 주정부가 그거를 못 받아가지고 재고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공급 요인이고 2번째는 원래는 이제
그 의료진들부터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이제 접종 대상자를 고령 인구로 이제 확대를 하면서 받아야 되는 수요는 늘었는데 이 재고는 그 공급은 조금 줄어드니까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획과 연방정부의 공급 간의 계획 간의 차질이 벌어지면서 이 문제가 생긴 상황이고, 유럽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을 예정대로 못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문제가 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원래 유럽에 주기로 한 물량의 3분의 1밖에 못 줄 것 같다. 2분기에도 50%밖에 못 줄 것 같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상황이에요. 당연히 EU에서는 난리가 났죠. 엄청나게 반발을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물량을 담보한다고 우리가 계약서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그거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이 유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EU에서 생산한 백신은 다른 나라로 여기로 못 가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독일이랑 EU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생각보다는 이게 백신 확보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어가지고 그만큼 공급은 부족하고요.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는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에 비해서 유럽 증시는 좀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변동성을 좀 크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그 연준에서도 왜 이렇게 백신 얘기나 했더니 네.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네. 생각했던 시간보다 더 걸린다고 보는 게 이게 많은 공급이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원래 여름에는 미국이 집단 면역하는 거 아니냐 말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사실 뭐 여기에 뭐 브렉시트 이슈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영국 쪽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생산한 게 EU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영국에서는 이게 영국에서 생산한 거 EU로 못 들어가게 제한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EU에서도 뭐 네덜란드라든지 이쪽에서 생산한 거 못 가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뭐 좀 갈등의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 정리한 거는 이탈리아 정부 구성과 관련된 건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국가입니다. EU에서도 특히 안 좋은 국가인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제일 컸던 국가 중에 하나예요. 사망자 수 기준으로 하면은 이탈리아가 전 세계 6위고요. 유럽 내에서 영국 다음으로 2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EU에서 받은 이 회복 기금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말이 많다가 결국에는 주세페 콘테 총리가 여기서 이제 사퇴를 선언을 해버린 거죠. 나올 수 있는 방향은 이제 다음 주에 결정이 되는데 주말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가능성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 주세페 콘테 총리를 재신임하고 콘테 총리한테 이제 다시 내각을 구성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이제 다른 총리를 내세워서 이제 내각을 구성하라고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아예 조기 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좀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신용평가사 피치가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거는 불확실성 요인은 맞는데 조기 총선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게 다음 주에 결정이 되겠지만 이 사실 유럽 전체 경제에서 이탈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예전만큼은 좀 크지는 않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렇고 이 작은 국가의 리스크가,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이지만 이게 리스크가 유럽 전체의 리스크도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정 불확실성이 있는 이탈리아의 정치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언론에서 좀 나오기는 하는데 한국에서도 괜찮게 번역된 이렇게 보도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좀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일정 중에 우리나라도 설 연휴 들어가고 네, 중국도 연휴 들어가잖아요. 다음 주죠. 다다음 주. 네. 뭐 다다음 주인데 다음 주면 되면 그 영향권에 들어오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중국 우리 전략팀에서 아마 그 회의 때 논의가 됐던 것 같던데. 네. 중국 요번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성별로 최진영 연구원이 생각보다 내수진작책이 별로 안 들어있대요. 맞아요. 내수진작책이 생각보다 없고 다 R&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월말 R&D 얘기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이 대결 구도로 들어가는 시그널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이제 나왔으니까 반도체 실적이 좋은데 왜 저러지들 하실 텐데 그 생각보다 반도체를 미국에서 공장을 짓던지 뭐 해야 되는 상황에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둘이 그 중국과의 관계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일종의 전수조사를 한 거잖아요. 각 홈페이지에 가서 최진영 군 맞죠? 당신들 회의 때 뭐 논의했다고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보니까 내수 진척책도 없고 그냥 R&D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좀 더 좀 수면이 올라오지 않을까. 한국 같은 경우도 연휴 앞두고 있으면 약간 리스크 관리하는 분위기도 있으니까. 맞아요. 보통 연휴 5일 정도 남으면은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데요. 5일 남아있으면은 그 시점이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잖아요. 그때 생각하면은 실적 발표도 굉장히 몰려있을 때란 말이죠. 특히 금융권 실적도 나올 때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 후반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뭐 요즘 뭐든지 앞서 반영하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쟤들 나오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 하려고 하나 그렇게 말아듣지 말고 그냥 어제는 미국이 또 반등했으니까 오늘 이런 게 아니라 좀 시간을 좀 두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무서운 얘기하면 그거죠.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한국 추석 때 파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그 연휴 길면은 대응을 못 하잖아요. 조금 다들 줄이지는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사는 거는 조금 밀어두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 생각하면은 다음 주 목요일부터가 그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하튼 어떻게 됐든 간에 최근에 게임스탑 이슈가 글로벌 수급 흐름에도 좀 여러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됐든 간에 헤지 펀드들이 곤란한 상황들에 처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 뭐 당연히 자기네 시장 외의 것들은 회수할 흐름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나라가 항상 헤지 펀드들 우리도 욕하지만 뭐 그 실물에 비해서 금융이 이만큼 커져가 있는데 이 커진 금융의 상당폭을 그런 것들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번에 로빈후드나 우리나라의 동학개미 운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러한 소위 월스트리트에 대한 반감들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제가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뭐 그러면은 얘기 나온 김에 그 게임스탄 얘기부터 할까요? 6페이지에 정리를 해놨는데 6페이지죠. 네. 이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오프라인에서 게임 DVD라든지 CD 같은 거 파는 회사예요. 생각해 보시면은 요새 이게 오프라인에서 게임 CD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본부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요새는 뭐 스팀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에서 다운받아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여기 게임스탑이 S&P 500에서도 들어갔었는데 몇 년 전에 S&P 500에서 튕겨져 나왔습니다. 지금 S&P 500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 계속 떨어지는 거 온라인 위주의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트론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쇼 전문 업체인데 리서치 업체인데 가끔 언론에 나오는 데인데 여기서 이게 한 $40 정도 되던 게임스탑이 $20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공매도 관련 보고서를 냈죠. 공매도 추천 보고서를. 근데 개인들이 이게 보니까 여기 그림 3번 보시면은 유동 주식 대비로 해가지고 대차장고 비중을 보니까 140%예요. 그러니까 이 40%가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비유동 주식까지 요새 참여한 거죠. 그렇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비유동 주식이라는 거는 한국 기준으로 하면은 자사주, 우리사주, 대주주 물량인데 이 대주주가 공매도하라고 주식을 빌려줬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이게 레딧이라고 그 커뮤니티 사이트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돌면서 이 매수에 나선 거죠. 근데 이 매수가 이게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숏이 무서운 게 숏 퀴즈거든요. 팔았는데 이건 언젠가 제가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판 가격보다 오르면 나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전문 용어로 후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다리고 있다가 참지 못하고 결국 그냥 사가지고 청산을 하고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목표 주가가 20불이었는데 400불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야 그러면은 숏 비중 높은 다른 기업은 뭐가 있냐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AMC라고 한국으로 얘기하면 CJ, CGV 같은 업체예요. 영화 체인 업체들. 이 코로나 때문에 영화 자체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OTT들 공급 늘어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실적 안 좋았는데 여기에 공매도가 많으니까 개인들이 이거 사자라고 해서 이게 막 하루에 막 400%씩 오르고 그랬어요. AMC가. 또 비슷한 게 뭐 블랙베리도 있고 배드베스 앤 비욘드도 있고 뭐. 기존에 잘했는데 그 산업 자체가 이제 좀 몰락하면서 그쵸. 사실 슛도 늘어나고. 펀더멘탈하게 본다면 답이 없어 보이는 기업들이죠. AMC도 뭐 극장이고 그렇죠. 블랙베리도 그렇고. 네, 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들이 막 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게 그 금요일인데 목요일 날 업데이트 한 거거든요. 물론 이 기업들은 어저께 조금 새벽에 떨어지긴 했는데 뭐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현상이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림 5에 있는 차트를 얘기를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시가총액 10억 달러였나? 얼마 이상 되면서 숏 비중이 얼마 20% 이상 기업 중에서 상위 50개를 만들어서 인덱스를 만들어요. 그 지수 그러니까 숏 많이 한 종목들로 구성된 인덱스의 성과를 보면은 사실 작년 3월 이후의 성과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S&P 500보다 좋았습니다. 뭐 물론 이건 동일 비중이니까 그런 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숏한 종목들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는데 최근 한 1년은 숏 종목들이 헤지펀드들이 숏 잘못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갑자기 불꽃을 뿜은 거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당연히 나오죠. 지금 빅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고 이 투자자들한테 6개월 후에 주식이 올라 있을 것 같냐 내려와 있을 것 같냐 라는 걸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AI 센티먼트 인덱스라고 100% 하는데 나왔죠. 그거 좀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어? 예, 약간 근데 이게 선행성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나도 동행하거든요. 나도 보던 거니까. 네. 이런 상황 생각하면은 센티먼트는 약간 둔화되고 변동성은 커지는데 이 숏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수급 요인만 가지고 올리기에는 좀 과열 아니냐? 무리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해주면 어제 어떤 기자분이 전화하셔서 네. 미국에서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데 한국에도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한국에도 원래 있었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선주 같은 거 우리 3위 투자금융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하나 한국 그렇게 금융도가 금신데 될 리가. 예. 그러니까 우선주도 그 유동 물량에서 쇼트 공매 그래서 주식 대차거래를 매도 쳤던 사람들이 전사했던 종목도 꽤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숏스키즈는 주식시장이 있는 곳에서 어디든 나오는 현상인데 이번에 독특했던 건 뭐냐면 이게 SNS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게시판을 통해서 몰려와서 가능했다는 데 있죠. 이거는 그렇게 모여서 하면 원래 그 규제위원회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를 사실 판단이 안 됐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갑자기 아까 또 했던 연장선상인데 제일 두려운 상황이 뭐냐면 지금 몇몇 주문을 수탁 주문 금지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 콜옵션 금지됐습니다. 레스트릭 규제 증권사별로 주문을 막고 있는데 만약에 네. 그래도 게임스탑 같은 게 더 올라가 버리면 매출은 폭락했지만 그냥 트레이더적인 사고에 가진 애들의 얘기니까 이거는 전혀 펀더멘탈한 이슈는 아니고 그래도 가면 이건 정말 미친 거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규제 당국에 맞서는 시그널이 나와주면 그러면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한 거의 극단. 그 소위 하워드 막스가 말했던 익스트림을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막 시계추의 극단을 갔을 때 하라는데 그걸 알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그거의 센티의 극단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며칠 내로. 그러면 그거는 이거는 예를 들어 시장이라는 건 펀더멘탈한 어떤 레벨이 있고 그보다 더 빠질 때도 있는데 그러면 더 빠지는 레벨의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에서 그런 테슬라도 시그널 줄 거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저희들이 이제 옛날 EPS, PR 얘기하면 이제 그러니까 센티의 장애라고 하니 저도 센티의 기준이 뭔지를 좀 찾아보다 보니 센티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트레이더와들과도 좀 얘기를 나눠보면 생각보다 이걸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게임스탑이 막 폭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60% 밀렸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또 시도를 할 거라는 거지. 게임 정부가 그 여러 가지 주문을 막고 막 이래도 그랬을 때는 정말 이거는 어떤 이 센티의 극단의 시그널이 나온 거 아니겠는가. 뭐 그런 시각도 있고 만약 이제 막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어제 얘기했어요.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빠지면 그러면 이거는 소위 아까 말했던 그런 굉장히 최근 워렌 버핏을 그때 그 영대차 연구원이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 있잖아요. 아 데이브 포트노이요? 포트노이 같은 사람들이 중에 하나 이 사람은 좀 헤지펀드 매니저였지만 그런 분들을 말을 많이 따른 것 같더라고. 이제 우리 기존의 월가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고 좀 새롭게 나온 사람들. 포트노이도 뭐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워렌 버핏이 손해 봐서 안 된다. 손해 봐서 안 된다 했더니 그분이 주가는 오른다. 무조건 오른다.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게 어쩌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참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고 성악 게임도 많잖아요. 당연히 이건 뉴스를 매일매일 도배하고 있으니까. 저녁에 가서 CNBC 딱 틀면 이 얘기밖에 안 나온다니까 요즘. 그럴 겁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 이 사람들 여기 누가 뭐 포지션 갖다 청소했다 이 얘기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지난주에 제가 이거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아침마다 정리하잖아요. 그거 썼었는데 그때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모든 사람이 게임스탑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 이제야 말하는데 난 어제 그 이 사람들 잘 몰랐어.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또 얘가 이제 내가 막 이 얘기를 했더니 아씨 형까지 이러는 거 보니 다 왔군 이런다고 내가 엄청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형같이 이제 우리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작년에 굉장히 우리를 따랐던 한 친구거든요. 우리인데 내가 형한테 1월달에 이 상황을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형이 몸이 안 좋다 그래서 내가 했더니 야, 근데 형이 오늘 와서 이 얘기할 줄 몰랐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나가린데 뭐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혼자서 야 기분 나쁘게 자식이 뭐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걸 많이 보고 있었더라고. 근데 이제는 CNBC가 하루 종일 이걸 틀고 있는 상황이 온다면 다 알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내가 그 분위기를 어제 그 음식 중에 보면은 그 같은 뭐 이렇게 어떤 전골 같은 걸 먹었는데 그 음식은 그 일본식 전골 있잖아. 곱창 넣어서 먹는 거. 그 뭐라고 하지? 곱창 넣어가지고 이렇게 호르몬 뭐 아니 뭐 하여튼 무슨 그거를 먹는 집에 가서 이제 먹는데 곱창을 물에다 데쳐서 먹더라고 걔네들. 네. 근데 하여튼 음식도 맛있었는데 나름 되게 TMI네요. 식당도 기억이 안 나. 다음에 와야지 명함도 받아왔는데. 어쨌든 그래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면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은 상한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라는 수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돈을 쉽게 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매도에서 무서운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쇼키즈거든요. 제가 주식을 팔아놨는데 이거를 사가지고 상환을 했는데 상한가로 가가지고 내가 주식을 살 수도 없어. 청산조차 못하는 상황이에요. 상한가를 맞을 때마다 저는 손해를 보는 그 상황이 사실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맞으니까 제 생각에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허용은 하되 허용하기 전에는 좀 개인들의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이슈가 있어야 되고 개인들도 뭔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받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다면은 재개해도 될 것 같다 이거고요. 재밌는 얘기 이거 말고 하나 더 해드리면은 호주 기업 중에 재미없기만 해봐. GME 리소시스라는 게 있어요. GM 벌써 재미없어 보이는데. 게임스탑 티커가 GME예요. 근데 호주 기업 중에 GME 리소시스가 있어요. 진짜? 호주 사람들이 뭐 GME가 그렇게 난리라고 해가지고 그걸 사서 올랐어? 그게 40% 올랐어요. 웃겼다. 야 이건 상당히 오늘 그러니까 약속을 내가 써먹어야겠다. 호주의 GME 리소시스라고 게임스탑이랑 전혀 상관없는 회사인데 게임스탑 티커가 GME니까 그게 올랐어요. 야, 이거 식사 자리에서 얘기하면 대박인데 오늘. 그러니까 그만큼 과열이라는 거고 생각보다 정보에 대한 이렇게 접근성과 그거 맞냐 틀리냐 이것보다는 일단 액션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조금 지금
걱정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국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개인 투자분들이 공매도형 과한 반응 운동도 이제 더 이해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하게 빈부격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펀드멘탈 이슈로 돌아가자. 우리 애널리스트들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5페이지 보시면 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유럽 보니까.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슈가 꺾이지가 않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백신 공급되고 하면서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었는데 유럽도 줄긴 줄었는데 미국처럼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계속해서 이 락다운 기간을 연장하고 있잖아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냥 조금 개선되나 했는데 1월 달에 안 좋아졌고 2월 달에는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지금 추정치가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유럽의 경기 회복이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게 조금 걱정스럽다. 이 정도. 아마 좀 지나면 그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진행된 뒤에 네. 당연히 좀 타격을 예기치 받죠. 않은 둘 다 타격을 받죠. 약간 영향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뭐 그거는 남은 이콘들이 다뤄주고. 네, 이머징 뉴스 얘기 나왔네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 달러가 약했잖아요. 뭐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고 여기다가 부양책까지 하고 한다니까 이 달러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달러가 약하면 강해지는 자산이 뭐가 있느냐? 당연히 달러 반대 포지션의 통화의 그 자산들이랑 그 다음에 금 가격 같은 원자재들인데요. 이 페이지 왜 넘어갔어요? 앞 페이지로 바꿔주세요. 바뀌었다. 그 아래쪽 그림인데 그렇다면은 둘 다 강세를 보여야 되는 이머징 마켓 주가 지수랑 금 가격이랑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최근에 이 밑에 있는 게 그 작년 4분기인데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죠. 이머징 마켓 주가 지수가 금 가격보다 더 올랐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이머징 국가의 수혜가 더 클 거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머징 국가 살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걱정보다는 경기 회복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다. 이거는 체크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같은 그림을 놓고도 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머징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구나. 네. 근데 이건 유동성 이슈였을 거고. 이따가 차트 보여드리면 깜짝 놀랄 것일걸요. 그 밸류에이션이랑 ROE랑 좋아진 거야 많이? 아니 뭐 ROE는 당연히 좋아졌죠. 근데 이 밸류에이션이 뚫고 올라가는 속도 보면 깜짝 너무 놀랐어요. 확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EPS는 결국 숫자고 네.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면 멀티플 확장은 달면 수급 아니야? 뭐. 일종의.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뭐 아까 유동성 이것도 뭐 또 그런 계속 거죠. 연결시키는 거지만 글로벌하게 헤지 펀드들이 정말 좀 주춤하는 상황이 오면 이머징 약한 고리에 있는 나라들은 참 돈 빼버릴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있는데. 이건 약간 더 나가지고 거지만 원래는 뭔가 약한 고리가 생겼을 때 보통 이런 전환기에 생긴다는데 나는 이게 잘못되면 이머징 약한 나라들은 되게 헷갈리는 상황 올 것 같은데 주시자.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상관없고. 보면은 작년 3월에 이미 뺐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상관없어. 외국인 비중이 좀 줄어 있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좀 연기금성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자금이라 좀 안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말씀드리면 작년 3월이랑 비교하면은 비중이 많이 줄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외국인들이. 네, 그러면 이제 실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좋네요. 있는 네 차트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영업이익인데 맨 위에 있는 게 갑자기 이렇게 튀었어요. 185조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 코스피 200 영업이익 추정치가 주간 기준으로 2% 넘게 올랐는데요. 2% 넘게 오른 적이 언제냐라고 찾아보니까 딱 3개월 전입니다. 10월 말. 왜 10월 말에 한번 튀고 1월 말에 한번 튈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닝 시즌 앞두고 애널리스트들이 프리뷰 쓰면서 2021년 실적을 같이 다 올린 것 같아요. 그때 그쵸. 한번 지금 한번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익 추정치가 올해 2%면은 굉장히 세죠. 크게 올랐고요.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느냐? 삼성전자는 사실 그닥 영향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적 나오면은 리뷰하려고 안 바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랫했고 IT, 경기소비재, 소재, 금융 이런 데가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이 시클리컬 쪽이랑 IT랑 골고루 이익 추정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기대는 그 시장에 대한 컨센은 경기 회복 기대감을 굉장히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선될 거다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는 회복기지만 내년에 경기 확장기 왔을 때 좋아질 섹터가 뭐냐 미리 사두자 뭐 이런 논리들도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긴 한데 요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의외로 시클리컬이 한 번씩 이렇게 튀는 것 같아요.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한 번씩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아까 아시아 이머징 궁금한데 몇 네, 아시아 이머징 그쪽 말씀드리려면은 13페이지 아닌가요? 13인가? 네, 13페이지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선진국의 아니 선진국은 뻔해 정체니까. 네, 왼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차트들이 그 선진국 맞죠? 왼쪽에 있는 차트들이 PER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차트들이 ROE입니다. PER 보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뭐 많이 올랐잖아요. 뭐 MSCI 북미 지수라고 해봐야 캐나다랑 미국인데 그냥 미국이라고 봐도 되죠. 뭐 여기는 PER 아직도 전고점 못 뚫고 있는 상황이고요. ROE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는데 팬데믹 이전 시점까지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머징 국가들인데요. 이머징 국가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이머징 아시아예요. 퍼는 올라가는데 이 퍼 같은 경우에는 뚫고 올라가는 속도 보세요. 전 세계에서 다른 지역 중에서 이렇게까지 전구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데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혀 막 근거도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른쪽 아래 제일 있는 차트 보시면은 미국은 ROE가 팬데믹 이전 시점까지 못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머징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데믹 이전 시점 이상까지 추정치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레벨로 보면은 미국은 뭐 ROE 17%고 이머징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10몇 %니까 당연히 레벨 자체는 차이가 나죠. 다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라고 하면은 이머징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빨리 돌아와 있는 상황이고 밸류에이션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국이 ROE가 지금 그 이머징 평균도 안 되잖아 우리. 안 되죠. 전 세계에서 이머징에서 아시아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비중 보면은 이머징 지수에서 중국이 제일 크고 한국이 두 번째인데 15% 좀 안 됩니다. 14% 정도 한국이. 대만이 이제 한국이랑 비슷하고요. 하여튼 뭐 새로운 주식시장은 뭐 오래 있다고 더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항상 새롭다고 느껴야 된다고 제가 배워왔는데 요새 더 절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디나 자기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안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틀에서 바라봤을 때 숫자를 보는 이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논리로 전 설득을 해도 싸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연단자 영원했던 퀀트니까 뭐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요새 TP를 가져오면 내 느낌에는 뭐 요새 바이코란 종목들 중에서도 야 이게 피오를 비교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도 있는데 또 얘기해 보면 상당히 그 정도면 괜찮은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 더 다양하게 이런 아이디어를 좀 액티브하게 염도찬 연구원이 찾아야 되는 것. 내가 흥미로운 게 ESG 다 ESG 얘기하는데 그게 다른 말로 액티브 펀드 아니야? 그러니까 그쪽이 설정이 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설정에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쪽으로 마케팅들을 많이 걸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ESG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펀드 수익률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 전에 한번 자료 쓰면서 논문들을 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뭐 리스크 관리 쪽에서 좋다라든지 뭐 이런 거에 전략 쪽에서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지 이게 ESG 펀드 전략을 이용하면은 벤치마크를 월등하게 이길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좋죠. 근데 단기적인 투자 아이디어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게임스탑의 쇼스키즈가 여러 가지 생각을 더 하게 해주는 그 좀 젊은 매니저들이랑 최근에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건 것 같아요. 사실 2015년 정도까지는 2011년 정도까지 특히 2000년대에서
가치주의 시대였잖아요. 가치주의 시대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금리가 오르고 싼 종목들이 별로 없는 시대였고 그런 사람들이 좋았던 때였다면은 지금은 성장주의 시대잖아요. 생각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비싸더라도 제일 좋은 놈을 사지 약간 문제 있는 싼 놈을 사진 않겠다. 그것 때문에 성장주들에 대해서 좀 더 이거 비싼데 손이 나가? 비싼 값 해. 이걸로 해석을 하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나이 든 측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긴 하죠. 너무 평가르게 하지 마. 근데 이제 정성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영자를 믿고 가보자. 저 경영자는 뭔가 더 해줄 거야. 우리나라에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대기업 집단, 재벌의 어떤 새로운 3세들은 더 젊고 국제화되어 있으니 더 멋지게 사업을 할 거야. 근데 나이가 젊다고 다 혁신적인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래에서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분명한 거는 시장은 항상 새롭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저울은 결국 숫자였다는 저는 소신은 변함이 없어요. 왜? 실수를 여러 번 해봤으니까. 여러 번 이것도 약간 옛날 그 이론일 수도 있는데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정보는 항상 대리인한테 더 많고 주주보다는 CEO가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비대칭성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스타급 CEO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 개념도 좀 달라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나는 머스크와 함께 할 거야. 그게 테슬라 주주죠, 뭐. 그리고 그게 성공을 했고, 그 확실히 더 확산될 거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모형을 찾는 거죠. 대기업 집단에 어떤 젊은 CEO가 왔으니까 변화를 줄 거야. 그거 믿어봐야지. 그게 최근의 트렌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근데 항상 시대대에서 변하고 그게 옳은지 틀린지는 그 사업이 앞으로 더 성장을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는 건데, 뭐 누가 맞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이제 이런 면들도 있다. 양청도. 그래서 진짜 뜨겁다고 느낀 게 요새 젊은 매니저분들이 그렇게 많이 관둬요. 매니저뿐만 아니라 다 나가서 사무실 차리고 있어 지금. 특히 이번에 이제 성과급 나눌 때잖아요. 이거 받고 어나운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뒤에 맞냐? 우리 회사 너 혹시 지금 아니 안 그래도 전에 한번 여기서 다뤘었는데 이런 거죠. 이번 기회를 다 놓치면 없을 것 같다. 예, 상여금도 받았겠다. 근데 나는 항상 기회는 이것도 꼰대 소리 듣겠는데 살면서 잘한 판단이 내가 있었어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러니까 살면서 이게 정말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애마저도 주식 얘기를 물어봐서 아들 친구들이랑 놀러 와서 우리 주식책을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연불리의 그 책을 하나 연불리도 하나 주고 또 출판사주 몇 권 받은 게 있어서 하나를 주면서 이거 해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둘째 녀석이 그래도 첫째보다 훨씬 그 저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하다는 거는 금융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아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원리를 가르쳐 줄게. 망고의 진리가 있다. 아빠 그거를 깨닫는데 몇 살에 깨달아서 저 뭔지 약간 예상되는데? 진짜야. 내가 막 그때 내가 건막 떨면서 막 뭐 정보회의도 나가고 별짓 다 했었지만 결국 크게 시장을 주위에서 보면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쌀 때 사서 정말 제가 기대한 그거 아니네요. 난 그거야. 그러니까 나는 두 가지만 나온 것 같아. 워렌 버핏은 그것이 이제 좋은 주식에 비싸져 있으니까 그게 좀 합리적 가격에 왔을 때 사람 말을 했던 거고 그 전에는 싼 주식이 더 많았으니까 쌀 때 똑같이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결국은 주가가 막 이게 센티가 극단에 왔을 때는 뭔가 비싸져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어느 정도까지 모르지만. 근데 어느 순간 부동산도 그렇다니까. 내가 부동산 갖고 당신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제일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이 막상 싸져 있을 때 못 사더라고. 평생 집 한 채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부동산이 더 빠질 거라 보는 거야. 근데 그때 약간 비싸더라도 그때 사야 되는 거야. 지금이 아니라. 근데 빠지지 않느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안 샀지만 실화를 얘기해줄게. 강남의 어떤 아파트가 40%가 넘게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도예요? 아직 그 아파트는
그때 고점을 못 쫓아왔어요. 못 넘어갔어요. 아니 싫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그거는 내가 안 바뀔 것 같아. 그래서 지난 우리가 4월달 올해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사과나무 낼 때는 일제일대 또 한 몇 년 만에 기회가 온 거잖아. 10년에 올지 5년에 올지 3년에 올지 모르지만 그럴 때는 뭐든 다 사야 되는 거지. 부동산이고 뭐고. 근데 또 이상하게 부동산은 뭐냐면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때가 싸져. 어느 순간인가. 왜? 부동산도 너무 무너지면 안 될 때 이제 막 풀어주거든. 근데 그때 되면 또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 그치. 신기해.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옛날에 고참이 얘기해 줬을 때 내가 어떤 임원분들한테 참 올드하다 하면서 내가 이제 금리 10년 보고 저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정말 틀린 건지도 고민해요. 제가 사실은 세상이 바뀌었고 아마존과 테슬라를 보니까 이 방식이 틀렸나 하다가도 또 이제 집에 이제 전 오랫동안 그 유일하게 잘한 거는 이렇게 맨날 너희들 괴롭히면서 집에서 뭐 좀 읽고 좋아하는데 뭐 그게 잘하신 거라고요. 줄 쳐놓은 거 지지그다 줄 쳐놓은 거. 요즘 정말 많이 본 책이 하워드 막스 책을 하도 여러 군데 가서 얘기하는데 참 그 책 많이들 읽었었는데 요즘도 또 읽으니까 또 내가 와닿는 구절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생각이 이 주리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다니까 그런 저희가 뭐 대단한 전문가라는 게 아니라 이건 잊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에 새로운 건 없더라. 내가 나도 아까 맨날 새롭다고 하셔놓고 새로운데 결론은 이 버블의 극단에서는 막 새로운 걸 만들어주는데 끝나고 나면 왜냐면 내가 그 처음에 코스닥 난리 났을 때를 못 잊어요. 그때 내가 엄청 건방 떨 때였거든. 그게 2001년? 몇 년이지? 우리나라에서 장미디어, 사이버텍, 홀딩스 뭐 이거 나올 때야. 그때 모르지? 아니 뭐 전설 같은 종목들 몇 개 알죠.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만 뭐 새로운 데이터맨 이런 거.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거. 근데 그때 내가 이제 막 어느 모임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서로들 우리는 막 그런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하면 미쳤니 너희들? 막 이랬었어. 근데 그게 아침에 주문을 넣으면 그 당시 증권전사에서 처리를 못 해줘서 장 끝나도 그 체결이 안 들어와. 근데 우리는 샀어. 근데 그게 거래도 안 돼. 하한가 폭도 적은데 그냥 매일 점으로 상이야. 그래서 주식이 참 그렇게 뭐 상따하고 다 그렇게 트레이더 애들은 그렇게 돈 벌었을 거고 막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는 것도 봤잖아. 그래서 뭐 유명한 여자 탤런트의 남편이 어떤 분이었는데 그 어떤 회사의 대주주였는데 내가 그 여배우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날 걔랑 결혼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때 유부남이었는데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근데 그 당시에 그도 그렇게 그때도 생각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 이리오는 정말 자꾸 어떤 분들이 이게 너무 좀 공식적이지 않고 나도 잘 모르겠어. 이 방송의 성격 우리가 원래 사적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가끔 툭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게 그러니까 뭐 어떤 가격이 막 뭔가 분출할 때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만 항상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리스크 관리 때문에 새로운 게 그러니까요. 리스크 관리 놓치면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는데 이 공매도로 기관과 외국인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쉽게 돈을 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어려운 거는 리스크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개인들도 그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한다면은 좀 열어줘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접근성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 자꾸 하는 동안 주간 더 오를 것 같아.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오늘 또 괜히 길게 했네. 하여튼 뭐 한 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끝내죠. 예.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